안녕하세요. 지역사회복지론 제7주차 3차 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 수업 주제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실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사가 그러면 어떠한 실천 기술들을 활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 진행에 앞서서 지난 시간까지 다루었던 주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 중 괄호 속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이건 이제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에 관련된 이해를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 문제의 정의 및 확인, 괄호, 실천계획 수립, 자원동원, 실행. 자, 관리적 순환의 원리에서 계획, 실행, 평가, 완료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실천 계획과 자원론과 실행, 계획, 실행, 평가, 뒤에 뭐 평가 부분은 빠져 있지만 어쨌든 계획, 실행, 평가, 완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금 두 가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 우리 보기를 보면 실행 과정에 대한 점검이나 지역사회 욕구 사정, 성과 측정, 정치적 지지 기반 구축, 관리 정보 체계의 활용. 자,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지난 1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 자격 시험에 출제된 바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를 정의한 다음 지역사회에 대한 욕구를 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뭐냐면 문제를 정의하고 확인한 후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바로 지역사회의 욕구를 좀 더 과학적으로 사정하는 방법인데요. 자, 욕구가 제대로 사정이 되어져야 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나 세부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욕구 사정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사실 병원에서 의사가 내리는 진단의 어떤 과정처럼 의사가 오진을 했을 때는 어때요? 사실은 병을 더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렸을 때는 제대로 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지역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복지사가 지역의 어떤 이슈나 문제나 욕구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정을 해야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화된 계획이나 실행과 평가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지역사회 욕구 사정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를 보면 지역 주민의 욕구나 문제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을 알 수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다. 참석자들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 해결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다. 자, 지금 보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지역사회의 욕구 사정 방법. 이제 이걸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는 초점 집단 기법, 명목 집단 기법, 델파이 기법, 서베이, 지역사회 포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면 초점 집단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게만 해당되겠죠. 그럼 초점 집단은 빠지겠고요. 명목 집단 기법은 지역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슈나 문제나 이런 것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매길 때 주로 많이 활용하는 요구 사정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빠질 수 있겠고요. 델파이 기법 역시 전문가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베이는 지역 모든 사람에게 공개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참석자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확인하거나 문제 해결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이 서베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한정적으로 국한되어져서 이런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거리가 있겠고요. 자, 지역사회 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가장 적합한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정답과 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기의 내용은 지역사회 포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이나 구체적인 욕구를 파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문제를 참석자들이 확인하고 문제 해결에 관해서 각자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포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부나 지방정부가 주최하는 공청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해당되는 지역사회 욕구를 사정하는 데 있어서 욕구 사정의 유형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서 A 사회복지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정의 유형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A 사회복지사가 일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는 내년부터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센터의 인테리어에 도움을 줄 가구점이나 센터에 아동도서를 지원해줄 출판사, 서점, 그리고 학습 부진, 아동들의 학습을 지원해줄 대학생 봉사 동아리 등을 찾고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보면 포괄적 사정, 문제중심 사정, 하위체계 사정, 자원 사정, 협력 사정 이렇게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쉽게 찾으실 수 있겠죠? 네, 정답은 4번 자원 사정이 되겠습니다. 자, 포괄적 사정은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사정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고요. 문제중심은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슈나 문제 중에서 특정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우선순위에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사정을 하는 것이고, 하위체계는 지역사회에 속해 있는 단위 하위체계, 문제나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이나 집단, 조직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정이 되겠고요. 협력 사정 같은 경우는 지역의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사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되어지니까요.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기말 시험에 임해 주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로 사회복지사의 실천 기술입니다. 자,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천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형성하는 기술이라든지 경청 기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기술들, 질문을 하는 기술이나 초점 기술이라든지 분위기 조성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은 사실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개별적인 실천이나 이런 상담 세션에서 주로 많이 활용하는 기술들이라면,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다루는 실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주로 활용하는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회복지사의 실천 기술이기 때문에 좀 축약을 해서 몇 가지 정도만 다뤄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옹호기술, 그 다음에 연계기술, 조직화기술, 자원개발 및 동원기술, 인파워먼트 기술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옹호기술이 되겠는데요. 이 옹호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그래서 그렇지만 실제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 본인의 입장을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 지역에 소외되고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이런 역할들이 옹호의 기술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지역 주민, 특히 소외되고 억압된 사람들의 입장에 정당성을 주장해주는 거죠. 때로는 지도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는 이 사람들에게 자원과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이 옹호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때로는 이 클라이언트의 이익이나 권리를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또 대변하기도 하고 방어해주는 이런 기술들이 바로 옹호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옹호 기술은 크게 한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면, 자, 사회복지사가 지역 주민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또 때로는 주도적으로 지지하고 대변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옹호라고 하는 기술은 직접적인 개입 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기 때문에 직접적인 개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나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적인 실천 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옹호 기술은 간접적인 실천 활동이다. 그래서 개입 활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직접적인 개입 활동이지만 실천 활동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간접적인 실천 활동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옹호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옹호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하드캐슬이라고 하는 학자가
옹호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이제 위계적으로 좀 살펴보면 자기 옹호가 있고 개인 옹호가 있고 집단 옹호, 지역사회 옹호, 정치적 혹은 정책적인 옹호, 체제 변환적 옹호 이렇게 6가지로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각각 옹호에 대한 개념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또 이런 각각의 옹호 활동에서 사회복지사가 어떤 실천 기술들을 활용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둔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 옹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회복지사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혹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개인이나 집단이 스스로를 옹호하는 거죠.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이제 자기 옹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옹호 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개인 옹호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기 옹호는 전문가의 개입보다는 스스로 뭔가를 해 나가는 건데 이때 그러면 주로 자기 옹호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조 집단이죠. 셀프 헬프 그룹이라고 하는 자조 집단. 유사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활동들을 자조 집단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조 집단을 하는 자기 옹호를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사는 어떤 역할들을 하느냐? 주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스스로 뭔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어떤 지원이나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는 역할들을 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옹호 기술 중에서 자기 옹호를 사용할 때 사회복지사들이 활용하는 기술들이다, 필요한 기술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 옹호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옹호를 하지 못하는 스스로 본인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표명해내지 못하고 스스로를 옹호해내지 못하는 개인을 위해서 사회복지사들이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거나 편을 들어주는 이것이 개인 옹호가 되겠는데요. 이럴 때 사회복지사가 이런 경우에 사회복지사가 주로 활용하게 되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개인 옹호를 위해서 이 개인이라든지 혹은 가족이라든지 집단이 가지고 있는 주된 욕구나 문제 상황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 즉 욕구 사전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죠. 자, 그다음에 집단 옹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사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의 어떤 공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옹호 활동. 이거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 옹호가 되겠는데요. 이때 집단 옹호에서 사실은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집단은 개인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 하는 의사소통과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집단 활동과 관련된 집단 사회복지 실천에 관련된 기술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지역사회 옹호는 소외된 혹은 공동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편을 들어주기 위한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는 주로 하는 것이 주민들을 모아서 이들을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정치적 혹은 정책적 옹호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정의, 이 사회에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거나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된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사회 정의라고 하는데, 자, 사회 정의와 복지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입법 영역이나 행정, 사법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이제 옹호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주로 특정한 어떤 법률이라든지 법을 만들도록 하기 위한 어떤 로비라든지 법을 만들게는 하겠고 어떤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어떤 기술도 필요하겠고요. 때로는 이런 그 클라이언트를 위한 보호라든지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기술들을 주로 많이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체제 변환적 옹호라고 하는 건데 근본적인 어떤 제도의 어떤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어떤 구성원인 시민들과 사회체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옹호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운동이라든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된 옹호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고요. 주로 이때 활용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캠페인 활동을 많이 하죠. 옹호활동을 해서. 그리고 조직화에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알려야만 파급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를 활용하는 어떻게 보면 언론 매체를 잘 활용하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체제 변환적 옹호에 필요한 사회복지사의 실천 기술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술은 연계 기술, 일명 네트워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그 사례 관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또 다른 유관 기관과 함께 협력해서 어떤 사업들이나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이 연계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기관들과 기관들 간에는 좀 대등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기관들의 어떤 업무다 보니까 사실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만일에 아동복지기관이에요. 아동복지기관인데 실제 사례 관리를 위해서 아이들의 학습 지원을 위해서 가정을 방문했더니 자, 이 아이가 학습이 굉장히 뒤처지고 있어서 학습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찾아봤는데 가보니까 그 가정 내에는 조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고 있어요. 자, 일종의 조손 가정이라고 만일에 생각했을 때, 자, 할아버지 할머니와 이 아이가 같이 생활을 하는데 아이가 학습이 부진해. 부진의 원인을 살펴봤더니 할머니가 굉장히 몸이 불편하세요. 자,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수발하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이 손자녀에 대한 학습 지원이라든지 정서적 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단순히 우리가 아동복지를 지원해주는 기관이지만 뭐가 필요하겠어요? 결국은 지역의 노인복지 관련된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연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학습 지원이 필요한 아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습 지원이 필요한 어떤 이후에 학습 지원 계획은 우리 기관에서 수립을 하되, 자, 부모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부모, 양육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부모님의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노인복지 관련된 기관들에 연계를 해서 의뢰를 해서 실제 이 할머니에 대한 도움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양 부담이 굉장히 완화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할아버지가 이 손자녀에 대한 학습이라든지 정서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럴 때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해지고 이때 필요한 기술이 바로 연계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이 연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 우리 기관에서 확보한 자료를 상대 기관에 의뢰해주는 이런 역할까지 충분히 해야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연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선조직협회가 처음에 만들어졌던 배경하고도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중복적으로 제공되어지는 것을 좀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서비스 중복을 최소화시킨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연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구성체계들 간의 연대의식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계 기술을 적용할 때 필요한 몇 가지 사항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기관과 기관 간에 서로 공동의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과 상대 기관이 가려고 하는 방향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아야지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 그러면 적절한 연계가 이루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같이 잡게 되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해 보는 것이 좋고요.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의 교류나 자원의 교류 이런 것들이 연계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요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기술은 바로 조직화 기술입니다.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직화 기술인데요. 사실 전통적인 3대 실천 방법이라고 하는 개별적인 접근이나 집단 실천이나 지역사회 조직 사업 이런 사업들 전통적인 실천 방법론에서 상당히 주를 이뤘던 지역사회 조직 사업의 이 조직화 기능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역의 어떤 이슈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는 결국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에 있어야 되고 이 개개인이 문제를 해결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들을 조직화해서 조직적으로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기술이 바로 이 조직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직화, 오거나이징이라고 하는 이 조직화의 기능은 아마 여러분들 이후에 사회복지 행정론을 다루시게 되면 행정의 그 기능, 특히 관리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 포스트코드, EIM이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플래닝, 오거나이징, 스태핑, 디렉팅, 코디네이팅, 리포팅, 버제팅, 이벨루에이팅,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이게 다양한 기능입니다. 기획을 한다든지 뭐 조직화를 한다든지 인사라든지 뭐 보고라든지 조정이라든지 뭐 그 예산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정보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행정과 관련된 기본적인 관리의 기능인데 이런 기본적인 아주 전통적인 관리 기능 중 하나가 이 조직화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조직화하는 것도 있지만 개개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행정조직 차원에서도 이런 조직화가 필요합니다. 네, 그 부분이고요. 자, 클라이언트나 개인이나 가족이나 집단이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나 서비스나 자원을 규합하고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운영해 나가는 과정. 이게 일종의 조직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주민이 아니라 전체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일정 수의 구성원들, 주민들을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일정한 추진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조직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조직화는 그냥 무조건 사람들 불러 모아서 조직화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조직을 해서 어떻게 목표를 잡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전 준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준비 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조직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조직화를 하고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바로 지역복지 활동을 전개하거나 지역복지와 관련된 운동들을 전개해 나가겠죠. 자, 이런 활동이 끝나고 나면 이제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를 추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반영하는 것. 이렇게 계속 관리적 순환의 원리로 해 나간다 그러면 지역이 현재보다 훨씬 더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네 번째 기술은 이제 자원 개발 및 동원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자원 개발 및 동원 기술은 우리가 5주차에 다루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지역복지 실천 모형의 대표적인 모형이 지역사회 자원개발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사실 이 자본주의 경제학의 기본 전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원의 희소성에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역사회 혹은 우리 사회에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풍족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나눠 가질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거죠. 이런 한정된 자원을 필요로 하는 여러 세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이냐 분배할 것이냐 이게 사실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원개발 및 동원이라고 하는 기술은 뭐냐면 지역의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들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냥 개인이나 집단이 모여서 으쌰으쌰 해서 어떤 지역의 현안 이슈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나 이슈를 해결하려면 사실 사람이 다 모여야 되죠. 그러려면 어떤 사람을 모으게 될 것이냐. 정말 지역에 관심이 많은 애양심을 가지고 있는 토착적인 지도자라든지 유능한 인재를 대거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적 자원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적 자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좋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 관심 있는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자, 이 자원이라고 하는 자원 동원에 대한 기술이라고 했는데 자원 개발과 동원을 위해서 이 자원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죠. 자, 방금 말씀드렸던 지역에 관심을 두고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인 개개인도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죠? 또 지역에 관심 있는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집단도 될 수가 있고 조직도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거 말고 그러면 또 물적 자원에는 뭐가 있을까? 현금도 될 수가 있겠죠. 후원금을 준다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탁금을 낸다든지 또 현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 그러면 지역의 문제 해결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번 코로나 확산이 되면서
예를 들면 뭐 그 마스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이걸 기증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공공의 어떤 목적을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시설물을 그냥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근데 이 추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일정한 시설이나 공간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공간이나 시설도 지원해 주겠다 했을 때는 이 또한 자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조직이나 기관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의 이슈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좋은 정보들, 다양한 정보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또한 자원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발굴하고 또 동원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적 자원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화면에 보이시는 자료들을 보시면 인적 자원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고 접촉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인적 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성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역 토착지인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지역사회복지 조직을 이용할 수 있는 소집단 지도자 혹은 주변의 공공조직의 지도자, 잠재적으로 앞으로 참여가 가능한 사람들, 뭐 이런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런 지역복지 활동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인적 자원에 대한 동원 기술인데, 자, 텐텐텐 법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물론 조직 관리에 있어서 기존의 고객 관리, 조직 관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새로운 어떤 자원을 발굴하기보다는 기존의 자원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텐텐텐 법칙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에 대면 수업을 할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조직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필요한 경우는 사회 경제적인 네트워크. 결국은 인적 자원을 개발하거나 동원하거나 자원을 발굴 개발할 때도 결국은 네트워크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옹호 기술이나 연계 기술이나 조직화 기술이나 자원 개발 및 동원 기술이나 뭐 인파워먼트 기술, 이런 기술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술이 아니라 때로는 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기술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적 자원을 동원을 위한 몇 가지 원칙들은 기존의 조직이나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가장 빠르게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최소한의 어떤 분업이 가능한 소규모의 비공식 집단을 또 활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물적 자원과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이냐, 모금이나 후원이나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는 뭐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 이 자원 개발과 관련된 부분, 특히 물적 자원에 대한 동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지역사회 자원을 구축하고 사회복지 조직의 자원을 개발하는 수업 관련된 주제를 다룰 때 다시 한번 더 강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파워먼트 기술이 되겠는데요. 자, 인파워먼트라고 하는 게 뭐냐? 부여하다, 파워, 힘, 능력, 힘과 능력을 부여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능력 부여, 권한 부여, 권능 부여, 다양한 형태로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 실천의 오랜 전통에서 비롯되어져 온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과 관련된 부분이 바로 인파워먼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은 본인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 이것이 인파워먼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파워먼트를 높이기 위해서 그럼 지역사회 활동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들에게 스스로 좀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인파워먼트가 가능할 것이냐? 그러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겠고요. 또 사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지역 사회에 물론 좋은 현상들이나 좋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또 개선이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산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사회의 어떤 문제들에 대한 문제 의식도 가질 필요가 있겠죠. 비판 의식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로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창출이라고 하는 건데,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런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서로 간의 신뢰나 네트워크, 규범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왜 구축을 해야 되느냐면 실제 지역복지 활동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력이라든지 서로 간의 연대감을 형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서로에 대한 임파워먼트를 가능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파워먼트에 대한 실천 원칙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차원에서 임파워먼트가 있을 수 있고요. 대인관계적 차원에서도 임파워먼트를 할 수가 있겠고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임파워먼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개념을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사회복지 오랜 실천에서 비롯된 자기결정권에서 사실 나온 이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기술도 지역복지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문제 해결의 주체가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이 지역사회 구성원인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집단이나 조직이 될 수도 있겠죠. 지역사회 전체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 이것이 임파워먼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7주차 수업에서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과 과정,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역할,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사회복지사의 실천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클래스룸이나 학교 카페 등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7주차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